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7-1 변화하는 국어라는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이 국어의 변화, 그러니까 중세 국어가 어떤 문법이나 표기 체계가 있었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중세에서 현대로의 차이, 이것도 확인을 하는 그런 단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출제 유형 베스트 봅시다. 본문과 외부 지문을 인용하여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적 차이를 묻는 문제. 자, 이 문제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거는 사실 이렇게 꼼꼼한 해석이 다 있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외부 지문을 인용한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소학언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소학언해라든지 두시언해라든지 이런 어떤 옛날 고문서들, 사실 이렇게 문법적인 문제에 지문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볼 일이 거의 없는 문서들인데,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그에 대해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또는 여러분들이 문법적 어떤 요소를 확인해 보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외워놓은 지문은 사실은 열심히 외우다 보면 이해가 안 돼도 풀 수 있어. 근데 이런 소학언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잘 배워두시면 이제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미의 변화, 양상에 대해 묻는 문제. 옛날 말과 오늘날의 말은 이제 의미가 달라졌어요. 없어진 말도 있고 생겨난 말도 있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의미가 달라진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의미가 더 확장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은 의미가 줄어들어. 옛날엔 뭐 남자를 다 뜻하는 말에서 이제는 뭐 그냥 좀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뀐 게, 예를 들면 농, 이런 말들 있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미가 아예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양상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 묻는 문제. 중요한 건 이게 출제 유형에 들어갈 만큼 나름 꽤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교과서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아마 훈민정음 창제 원리나 창제 글자에 대해서 프린트로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게 이제 그 내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문 분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사실은 써 있는 거와는 달리 그냥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써 있는 거는 생인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초성에 이응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발음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어. 어떻게 발음해요? 발음할 때 그냥 똑같이 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모음만 발음을 하죠. 그죠? 지금 이 생종 엉쟁에서도 이 이응 같은 경우는 발음하지 않는 이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발음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써주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거 있죠? 이 세종어제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초, 중, 종성을 모두 갖추어 쓴다라는 게 하나. 그래서 종성이 없는 글자는 그냥 이응을, 음가가 없는 이응, 형식 종성이라고도 해요. 그것을 써줘요. 마치 초성에 음가가 없지만 이응을 쓰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중국 발음에 가깝게 표기.
그래서 여기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래 이 둥기계라는 말 잘 보시면 중국이라고 한자가 써 있어. 이 정도 한자는 다 아시죠? 근데 이것을 둥깃이라고 읽었어. 이거는 중국어 원음 또는 중국어 발음 이에 가깝게 표기하는 동국정운식 표기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훈민정음의 뜻, 백성을 가르치는 이라는 게 훈민이에요. 정확히는 민훈이겠죠. 그리고 바른 소리, 이것이 바로 정음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나랏 말싸미, 자, 나랏 말싸미 둥기게 달아 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나랏이라는 게 나라의예요. 시옷은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 관형격 조사 중세국어 시절에는 의자랑 시옷이랑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언제 어떤 걸 쓰느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의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시옷이 현대국어의 의와 같은 거구나 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되고, 외부에서 나오는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짐하고 미음 시옷 대. 자, 이런 글자가 가끔씩 이렇게 시옷이 겹받침처럼 쓰인 글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현대어에서는 짐의 대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 가끔씩 시옷이 들어간 게 보이면 그걸 의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구나 였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 말씀의 주격조사 이가 이어졌고요. 말씀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에서는 높임의 의미를 가질 때 쓰죠. 또는 자신의 말을 낮춰서 상대를 높일 때도 쓰는데 과거에는 그냥 모든 언어라는 뜻도 있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이 같은 경우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쓰겠죠. 씀과 이를 구분하죠. 왜? 이자는 조사고 말씀이라는 게 한 단어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의 대신에 아래아가 쓰였다라는 것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건 사라진 문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미음을 뒷글자 초성으로 이어서 쓰죠. 이렇게 이어서 쓰는 것을 뭐라 그러냐? 표현을 그대로 해서 이어적기라고 하고, 이어적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연철이라고도 하는데, 연자는 연속되다 라는 거, 철자는 영어 알파벳 맞춰서 쓰는 거를 철자법이라는 표현 쓰죠. 그 철이에요. 그래서 이어적기, 연철은 이 중세국어 시절에 사용되었던 표기법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글자를 다 이어적기를 하진 않고요. 이런 부분들, 앞에서 말했던 달아 같은 거는 끊어적기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또 흔하진 않지만 거듭적기라고 하는 중철 개념도 있는데, 만약에 말씀이를 거듭적기 하면은 이렇게 돼요. 말씀하고 미음 받침도 쓰고 한 번 더 적어, 초성에 이까지 적어. 이런 중철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기 방식이 적용되었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둥기계는 아까 얘기했으니 넘어가고요. 문짱와로에서의 짱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리고 서르라고 했어. 서르는 오늘날의 서로가 되죠. 근데 왜 옛날에는 서로라고 안 하고 서르라고 했을까? 이것은
당시에는 의모음을 그러니까 우나 오 모음이 아직 의모음 단계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왜 그러지? 라고 하면 사실 뭐 그 당시에 발음법이 그랬다라는 거는 그렇게까지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오늘날에는 오나 우로 바뀌는 게 많은데 이게 또 이런 현상을 원순모음화라고는 해요. 다만 원순모음화는 순음, 그러니까 미음, 좀 잘 보이게 색깔을 바꿔볼까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의가 바뀌어서 오나 우로 바뀌는 거. 예를 들면 19 다음에 20이잖아요. 20. 아래에서는 스물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죠. 현대어에서는 스물이라고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르 같은 경우는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이 아니라 리을 뒤에 있다 보니까 원순모음화라고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르가 로로 바뀌었습니다. 현대국어로 오면서. 네, 알아두셔야 될 건 원순모음화는 아니고 현대어로는 서로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좀 설명이 많으니까 잠깐 다 지우고 다음 설명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다음 내용에서는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했을 때 일단 사마띠에서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건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이 받침에서 쓰이면 디귿으로 바뀐다라고 발음상 디귿으로 바뀐다라고 간주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을 그대로 시옷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럼 시옷 발음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중세시대 사람들이 알겠죠. 선생님은 알 수 없고 발음할 수는 없고 이런 표기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추측만 하는 거예요. 아, 인정했었구나 이러고. 그 다음 어린이라는 말은 의미의 변화가 있죠. 과거에는 어리석은이지만 오늘날엔 나이가 적은. 어때요? 둘이 관련성이 있나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이것은 의미의 이동. 그 다음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인데 니르고저, 니르다라는 게 뭘까요? 니르다라는 것은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니르고저는 이르고자, 무언가 말하고자, 언급하고자 하는 게 있어도 라는 건데 왜 옛날에는 니였는데 오늘날엔 이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니은이 초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자 같은 경우도 한자로는 녀라고 해야 되는데 녀자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그 니은이 초성에서 탈락하는 걸 두음 법칙이라고 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중세국어의 경우 아직 두음 법칙 적용이 안 됐었나 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음 법칙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홀빼에서는요, 홀도 잘 봐야 돼. 글자가 작으니까 선생님이 좀 크게 키워서 한번 써줄게요. 호에 리을이 있고 여린 히읗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글자에다가만 밑줄을 친 다음에 이 글자가 이제 그거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 때문에 여린 히읗은 오늘날은 소실된 그런 글자입니다. 실제로도 창제 이후에 가장 먼저 사라진 글자가 여린 히읗이에요. 이게 이응과 히읗의 중간 정도 되는 소리라고 보면 되는데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히읗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았는지 얼마 못 가서 사라져 버렸고요. 또 하나 배라는 말은요, 이게 배가 뭐지? 현대어 풀이에서는 바가라고 해석을 해. 그러면 봐봐, 현대어에서의 바가가 중세국어에서의 배라고 하면 여기를 잘 봐야 되겠죠. 바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건
가라는 글자가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이자로 이렇게 실현이 됐구나 라는 거. 그래서 자음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이자가 붙어서 뭐 예를 들면 놈자 같은 말에 주격조사 붙이고 싶으면 이자가 붙어서 표기할 때는 이어적기를 한 놈이 이렇게 되는데, 모음은 받침이 아니죠. 모음으로 끝난 말은 뒤에 이자가 바로 붙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마치 배라는 한 글자인 것처럼 실현이 되었고, 이걸 현대국어에서는 바가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뿌리가 중세국어 말로 불휘예요. 불휘는 이 뒤에 이자가 붙고자 하니 이가 붙으면 똑같은 형태의 문자 두 개가 나열돼서 좀 어색해지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그냥 이자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했어요. 불휘가.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 놓은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안 써도 가라는 말이 있는 걸로 간주를 했어요. 이건 이자로 끝나는 체언에서만, 명사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주격조사.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가 아니라 이, 다른 색깔 한번 써볼게요. 파란색. 이 모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렇게 세 개의 주격조사를 썼었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중세국어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앞부분에서 중심적인 문법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자,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하니라 인데, 여기서 뜻을 같은 경우는 자, 비읍 디귿이 초성에, 오늘날엔 이건 받침에서도 안 쓰이는데 얘가 초성에서 쓰였다. 네, 디귿을 쌍자음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뭐 시옷 디귿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 디귿을 쌍자음으로. 옛날에는 쌍디귿, 쌍기역 이런 것보다는 비읍 디귿, 시옷 디귿, 뭐 시옷 기역 이런 식으로의 활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펴디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펴지라고 발음을 하는데 과거에는 디였네. 디에서 지로 바뀌었어.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있어야 돼요. 뭐냐? 바로 이전에 3단원에서 배웠던 음운의 변동 중에 구개음화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구개음화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현대국어에서는 일어났지만 과거 중세국어에서는 아직 안 일어나서 펴디라고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놈이 같은 경우 이어적기인 건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놈에 주격조사 이가 붙고 그 다음에 보통 남자에서 남자를 낮잡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이제 다 설명을 했었던 그 문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원음을 읽어보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놈이 하니라, 여기서 하니라는 많다는 뜻. 자, 내 일을 윙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삐는 불쌍하게 가엾게라는 뜻, 너겨라는 건 여겨로 오늘날 두음법칙이 적용된 그 두음법칙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죠. 새로 28짝날 맹가누니, 여기서 스물, 앞에서 말했던 원순모음화의 예시. 그 다음에 맹가누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날로 씀에 뼈난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여기서 헤어라는 말이 사람마다 하여금, 사람들에게, 요 정도의 뜻인데 이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랑 관련 있을까 없을까?
언뜻 봐서는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이응과 쌍이응이 구분이 되거나 또는 쌍이응의 발음 자체가 존재를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이게 뭐지 싶으니까 그래서 동국정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하여라는 말 또는 뭐 여기 나오는 대로면 해여라는 말이 한자음에 해당을 하나?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냥 모르겠는 글자는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아니고요. 한자어에 해당하는 것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비 같은 경우 오늘날에 쉽게 라는 말하고 대응하는 말인데, 여기서 보시면 비읍 이응이 쓰였는데 오늘날에는 쉬이라고 해서 그냥 비읍 이응, 비읍과 관련된 발음이 없는 것처럼 다루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그런 말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곱다, 한복을 입었는데 참 곱다, 이런 말 있죠. 이걸 활용할 때 고분이라는 발음을 하나요? 고분이 안 하시죠? 고분이가 아니고요, 올바른 활용은 고, 우, 니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원형이 곱이었는데 어째서 고운이로 활용이 될까? 이런 생각 해봤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 비읍이 순경은 비읍이었고, 그래서 중세국어식으로 써주자면 이렇게 되겠죠? 순경은 비읍이었고, 이 순경은 비읍은 현대국어에서는 없는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흔적 또는 이것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은 순경은 비읍을 원형에서는 비읍으로 표시하지만 활용할 때는 우로 활용을 해. 오나 우로. 그래서 이렇게 고운이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름답다, 곱다 이런 말들이 보면은 비읍이 쓰이지만 활용할 때 아름다워, 고와 이런 식으로 오나 우가 활용되는 그런 말들이고, 모든 말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설명할게요. 좁다 같은 경우는, 좁다라는 말은 좁으니가 맞아요, 좋으니가 맞아요? 좁다. 얘는 그냥 그대로 좁이라는 말을 둬서 좁으니라고, 방이 너무 좁으니 뭐 짐을 치우자 이런 말 할 때 좁으니라는 말을 쓰죠. 이건 뭐냐면 중세국어 상에서도 순경은 비읍을 안 쓴 좁다가 그대로 쓰였던 말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순경은 비읍이 쓰인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이것도 내신에서도 물론 이 아래 다음 자료에서 다음 문제를 모아놓은 내신형 문제에서도 나온다는 건 출제된 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만, 내신보다는 모의에서도 아주 많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특히 고학년, 뭐 고2나 고3이 될수록 이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본문에서 사실은 이 현대어에서 알 수 있는 거,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의 다름, 바로 자주적인 인식이죠. 그리고 백성이 말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 글을 쓰지 못하는 게 가엾다, 애민정신이죠. 그 다음에 새로 글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창조정신. 그리고 쉽게 익혀서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쉬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건 실용정신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과 같은 출판사인 금성출판사 기출문제 기준으로 아직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법적인 것들을 묻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정신, 창제정신을 묻는 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간략히 말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을 하셨다, 문제에 나왔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정도는 평상시에도 왜 그러는지를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문, 우리말과 우리글의 위상. 이것도 금색 글씨만 볼게요. 중세국어에서 그 문법적 요소를 묻는 것이 다수 출제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조어가 생겨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이거든.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지금 이것도 유튜브잖아요. 그러면서 신조어가 많이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다양한 어떤 BJ들의 유행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생겨나는, 만들어지는 말들도 많죠. 그랬을 때 이 신조어 생성 현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출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따라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뭐 힘내자, 중소기업, 공공구매로 뭐 이런 예시들 외에도 최근의 예시들, 뭐 사실은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그것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요, 일단 1번을 볼 건데요. 1번에는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이 상성과 방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점을 먼저 보면은 바로 글자 왼쪽에 하나나 두 개씩 찍혀 있는 거, 안 찍혀 있기도 해요. 이것을 말하는데, 방점은 장단을 표시했다는 틀린 말. 방점은 무엇을 표시하냐? 위아래를 표시해요. 뭐의 위아래? 음의 위아래. 결국 음을 높이냐 낮추냐, 이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점인데요. 상성이라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음이에요. 그럼 높은 음은 뭐냐? 거성이라는 게 있고요. 낮은 음은 평성. 평성은 정확히는 높이지 않은 보통 음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상성은 그래서 낮았던 것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다 또는 높다 라는 것보다는 이 길이가, 소리의 길이가 길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대체로 긴 소리로 변했고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의 눈 중에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하죠. 그런 것들이 상성의 흔적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동국정음식 한자음에 대한 얘기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윗글에서 사용되지 않은 의문은 요렇게다 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이런 비읍, 디귿 같은 거는 비읍과 디귿을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둘 다 오늘날 쓰니까 이거는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의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백성 할 때 백자가 아래아와 이인데, 이는 오늘날에도 쓰잖아요. 아래아는 안 쓰지만. 그래서 5번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바로 뭐냐면은 여자에 쌍이응 있죠. 얘 하나만큼은 분명히 뚜렷하게 오늘날 안 쓰는 자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5번도 답이 안 되고 답은 3번이에요. 후기 중세국어라는 건 한글 창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라고 할 수 있는 15세기 이후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그 시기 전까지를 후기 중세국어 시기라고 해요. 임진왜란 이후는 뭔가요? 그때부터는 근대국어라고 해서 오늘날과 좀 다르지만 또 이 중세국어보다는 오늘날 국어에 조금 더 가까워진 그런 형태를 띤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앞서 언급했던 외부 지문이 활용된 6번 문제입니다. 그 소학언해와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두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 있잖아, 현대어풀이.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답을 좀 바로 볼까요? 답은 5번. 미음에는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고 있다.
세미, 이거랑 대응하는 현대어는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과 이 현대어를 비교해 보면은 셈하고 이니까 이거 주격조사 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셈, 이로 구분할 수 있듯이 중세국어도 구분을 해보면 셈과 이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셈과 이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격조사 뭐가 쓰인 거지? 이거 약간 미처럼 보이는데, 이게 주격조사 2가 쓰였다고 하는 게 초성이 있는 형태를 썼어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풀면은 거의 답이 없는데 싶을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이 원래 형태가 뭐였냐, 이어적기한 형태에 속으시면은 안 돼요. 항상 4번 같은 경우도 리을도 바람하고 이렇게 되겠죠. 바람, 여기에 애자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애자가 쓰였다. 원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현대국어를 읽어보면 의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자가 쓰였다가 맞는 말인 거죠.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5번에서 모음 2가 쓰였다는 틀린 말이 된다는 거. 상당히 어렵죠. 어렵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처음 보는 작품에도 다들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서술형 문제 중에서도 또 우리가 앞서 다루지 않은 의미 변화와 관련된 걸 한번 볼게요. 의미 변화는 중세국어 때는 무엇이었고 현대국어에는 무엇으로 바뀌었냐, 또 어떤 유형에 속하냐인데, 이 유형이 뭐인지가 안 나와 있으면 주관식 문제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의미의 확대 또는 확장이라고도 해요. 대부분은 확대, 축소, 마지막으로 이동,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 중에 무엇인지를 잘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스스로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물론 좋지만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세 때 나이가 아니죠. 어리다라는 단어의 중세 시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리석다. 의미의 유형은 이동이 되겠고요. 놈, 중세 시절의 의미는 남자들이 또는 넓은 의미로 사람들이, 이런 뜻. 약간 영어의 man하고 비슷해요. 좁은 의미로는 남자, 넓은 의미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놈은 중세 시절에는 사람, 현대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그러면 그 의미의 유형은 축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문제의 난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될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여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세국어는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겠는 부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또 어떤 문제들은 이제 해설지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다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